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 회에는 올해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었죠.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서를 해설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했는데 그 환자에게서 암세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현재 암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그 진단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암 환자들은 1, 2, 3단계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일단 1단계에서 몹시 분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암이라는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충격과 함께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그 의사가 심은 것이 아니지요. 바로 환자 자신의 몸에 생긴 것입니다. 의사는 암세포를 발견한 죄밖에 없죠. 그리고 환자가 암세포가 있는지 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논리적인 그러한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는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결정서를 살펴볼 텐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서는 상당히 길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결정서를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헌나 1 결정, 이것이 법원으로 치면 사건 번호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성동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국회입니다. 국회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법률에 있어서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인격, 법인격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법인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에 그러한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권성동 의원은 어째서 이 소추위원의 역할을 맡았을까? 그것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소추위원의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 심부름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권성동 의원을 미워했던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청구를 하는 측에서도 대리인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이 다수 있었고, 그리고 이때 피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탄핵 결정이 선고된 것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이었습니다. 여러 국민에게 기억에 남는 그러한 시간이죠. 이때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한 주문이 잘못되었다. 주문 형식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문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찾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서에서는 앞에 소개한 바와 같은 내용을 쭉 기재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든 아니면 법원의 판결서이든 이 이유 부분이 바로 그러한 그 결정을 한 사람들, 또 판결을 한 사람들의 그 근거 혹은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읽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이 이유 부분에서 첫 번째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라는 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그 청구가 있고, 그리고 탄핵 심판이 열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사건의 개요 가운데 가나다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가에서 사건의 발단을 설명합니다. 우리도 이 설명을 같이 따라가 보기로 하죠. 2016년 7월경에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 언론 보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경련이 그냥 만든 줄 알았더니 청와대가 개입을 했고, 대기업들이 거기에 돈을 500억 원 이상을 냈다. 이런 내용이죠. 그것이 7월경이었는데 그 다음 2016년 10월 24일에 또 다른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전부 헌법재판소 결정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월 24일 언론 보도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 청와대의 주요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고, 최순실이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개입해왔다. 이러한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명이라든지 국회 안건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덧붙이자면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언론이 역할을 대단히 많이 했죠.
그 탄핵 심판을 부추기는 보도도 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보도도 했고 그리고 각 언론사들은 마치 첩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해외로 쫓아다니면서 또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그렇게 취재도 하고 보도도 하고 더구나 보도를 사실이 들어오는 시간 순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추론을 해가면서 분석을 하고 또 카테고리를 스스로 형성을 해가면서 보도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이제 우리 국민 전부 그리고 언론계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과연 언론은 어디까지 어떤 태도로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 언론이 탐정인가? 언론이 정의의 사도인가? 아니면 언론은 단순한 전달자인가? 이제부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10월 24일 언론 보도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10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제1차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소개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표현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봐주었다 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시인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2016년 11월 3일 최순실 씨가 구속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2차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 헌법재판소의 요지입니다.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 참담하다. 어느 누구라도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과는 대단히 다르지요. 그 후 2016년 11월 6일 대통령 비서실에 있던 공무원들이 구속됩니다. 안종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이 강요 미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의 부속 비서관인 정호성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국회는 11월 14일경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11월 17일에는 이러한 의안과 법률안이 통과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라는 안건이 의결되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역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이 공포되고 그 법률에 의해서 박영수 특검이 임명되지요.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가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이 기소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상황이죠. 2016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이곳에 새누리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11월 28일에 공동 탄핵소추안을 만들고 12월 2일에 그 탄핵안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국가를 위한 공적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고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큰 잘못이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여 3차의 발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완전히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데까지의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에는 제1차 기관 보고가 있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1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을 비롯한 의원 171명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12월 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헌법재판소에서 그간의 그 경과를 소개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구인 측인, 청구인인 국회의 주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추의결서에 다음과 같은 5개 유형의 헌법 위배 행위와 4개 유형의 법률 위배 행위를 적시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래서 헌법 위배 행위 그리고 법률 위배 행위가 있는데 법률 위배 행위 중에는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또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이와 같은 것들을 적시했습니다. 이 심판 대상, 여기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청구에서 심판 대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심판 대상을 밝혔습니다. 3번 이 사건 심판 진행 과정, 4번 적법 요건 판단. 보통 헌법재판소 결정서에서는 이 적법 요건 판단 부분이 대단히 길고 복잡하고 그곳에서 어떤 이론을,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동일하게 보이는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학리적인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5번 탄핵의 요건. 역시 여기서도 가나다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여기에서 소개한 내용은 잘 알아두면 이 결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헌법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 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정치적 심판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정치 원리로, 정치 논리로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다수파 소수파를 이야기해서는 이 논의에서 처음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그야말로 법리에 따라서 그 결과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는 법리를 샅샅이 살피고 밝혀야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탄핵의 요건 두 번째,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이 부분도 좀 어렵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만 소개하고 넘어가지요. 판단 순서. 이 부분은 이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판단 순서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에 대하여 1번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이것을 가장 먼저 보겠다는 것이죠. 2번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3번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4번 생명권 보호 여부, 이것은 세월호 관련 부분입니다. 등 위반 여부의 순서로 판단한다. 물론 이제 청구한 순서대로 가기는 하는데 세월호 부분이 가장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법 위배 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 위배 행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그러면 탄핵을 소추할 수 있고, 탄핵 심판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고 했는데, 위배했다는 의심이 들었을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또다시 그 법 위반이 탄핵을 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가를 다시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많이 박근혜 대통령을 봐준다, 속칭으로 봐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월권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는데 그것이 특히 이번과 같이 법률도 아니고 헌법을 위반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하겠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죠. 헌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시 파면 여부를 논의하겠다. 자신들이 그 마이크를 잡을 기회를 갖겠다고 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따르게 되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조기에 탄핵의 결정을 받았겠죠. 6번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미르와 K스포츠 관련해서 이것이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 지시건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경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더 편하겠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안종범은 소속 비서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대기업이 출연하여 돈을 내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에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취지의 간략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니 2015년 2월경 그 무렵에 이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2015년 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국매세나협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오찬 행사에서 문화와 체육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5년 7월경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지시를 합니다. 대기업 회장들과 개별 면담을 계획하라. 안종범은 7개 대기업 회장 면담 일정을 확정하고 각 기업별 현안 등을 정리한 면담 자료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 2015년 7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7개 대기업 회장들과 개별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 대기업 회장들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CJ, 한화, 한진 등입니다. 그곳의 회장들이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투자 상황 등을 듣고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기재하였습니다. 요구하였는지 요청하였는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 대기업 회장들과의 개별 면담을 마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안종범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습니다. 10개 정도의 대기업이 30억 원씩 출연하면, 돈을 내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재단 법인 설립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 8월경 안종범은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전경련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걷어서 300억 원 규모의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 그런데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사업이 진척되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청까지만 확인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문장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경련이나 피청구인의 요구를 받은 대기업은 재단 설립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추가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전달받지는 않아 재단 설립을 바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문장은 조금 정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피청구인에게 비우호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죠. 이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안종범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재단 설립을 추진하도록 요청만 해놓고 그 이후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었다. 그러니 그런 요청이 있고 다음으로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구체적으로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죠. 구체적 요구 행위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바로 추진하지는 않았는데 요구사항을 전달받지 않아서 그렇지 추진할 수 있었다는 쪽으로 강하게 그런 뉘앙스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로 끝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문맥상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2015년 8월경에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 그리고 재단이 설립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안종범과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순실로 넘어갑니다. 이때 전경련이 재단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구체적 요구 행위가 없어서 일단 아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최순실은 이미 재단 설립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큰일이죠. 대통령이 안종범하고 어떤 지시를 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대기업과의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자신은 자연인인 몸을 가지고 근무 시간에 공무 수행을 하죠. 근무 시간이 끝나면 물론 자연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연인으로서 생활을 할 때 공무상 지켜야 될 비밀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에게조차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
공무원의 의무사항이죠.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죠.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서에서 차은택의 진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는 차은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남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한 것이지, 헌법재판소도 무리하게 굳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만큼 그러한 열성은 없는 곳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상식에 맞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5년 9월 말경, 그러니까 미르재단이 설립되기 2달 전쯤 최순실이 차은택에게 문학의 사람들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에 따라 5명을 소개했다. 그랬더니 최순실이 곧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최순실은 차은택에게 재단 이사진을 추천해달라고 하여 4사람을 추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순실과 안종범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2사람이 서로 연락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안종범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계획을 미리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인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상의 내용들, 소개하지 않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평가한 것이 공익실현 의무 위반, 이것이 헌법 제7조 제1항 등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그 이전의 대통령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이 대의민주제가 그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혔듯이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3개 통치기관, 3개 정부인 것입니다. 국회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국가 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 종교, 지역, 사회단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이 공익실현 의무에 위반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제19대 보궐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동일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감히 촛불 국민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촛불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촛불 국민, 그리고 1919년 건국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국민, 분명히 그 반대의 국민이 다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주장하는 국민, 그것도 역시 반대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에서 국민의 의견이 나뉘어 있을 때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고 그 문제는 학문의 영역에 넘겨둔 채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이러한 의견 대립이 있고 국민이 나뉘어 있는 어느 한편에 가서 붙었죠. 그리고 다른 편의 국민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단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부분은 분명하게 헌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탄핵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당시에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아서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피청구인이 되지 않았죠.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각 사항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밝힙니다. 피청구인은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순실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법 행위는 일시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3년 이상 지속되었다. 여기서 그냥 피청구인이라고 계속 읽지요. 피청구인은 최순실이 주로 말씀자료나 연설문의 문구 수정에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공적 발언이나 연설은 정부정책 집행의 지침이 되고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말씀 자료라고 하여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구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최순실은 공직자 인사와 대통령의 공식 일정 및 체육정책 등 여러 분야의 국가 정보를 전달받고 국정에 개입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관여를 헌법재판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관여가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 하위의 선에서 이러한 일들이 결정되고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변론이 있었어야 하겠죠. 또한 피청구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와준 것으로 적극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 역시 이 부분도 여기에 의견이 나뉘고 있으니까 만일 아니라고 한다면 입증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설립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기업들이 알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기업들은 출연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전경련에서 정해준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고 재단 운영에는 관여하지 못하였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통령은, 그런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틀렸죠. 주권 행사를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단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죠. 헌법재판소는 주권과 통치권을 엄격히 구별을 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그 성질상 보완이 요구되는 직무를 제외한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면서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피청구인이 행정부처나 대통령 비서실 등 공적 조직이 아닌 이른바 비선 조직의 조언을 듣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그때마다 피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의혹 제기 행위만을 비난하였다. 여기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부정했다, 이런 이야기고, 그런데 피청구인은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일한 안종범과 김종 등 공무원들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등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제 최순실의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밝히는 데 따라서 대통령의 입장이 결정이 되겠죠. 위치가. 피청구인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지금 이제 파면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는 중대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중대하면 파면하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피청구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그 지면을 할애해서 그 결정서에서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 결정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편파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야박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 진정성 여부 부분을 보죠.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1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지 않아서 진정성이 부족했다. 한마디로 거짓말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밝혀진 사실과 대조했을 때 확인이 된 것이죠.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2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였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시 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을 옛날식으로 이야기해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도자는 그 모럴 수준이 극히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속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신뢰를 깨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고, 즉 믿을 수 없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모럴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면 누가 그를 명예로운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거짓말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 헌법재판소의 그 문구, 헌법재판소가 밝힌 문구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반발하죠. 헌법 수호 의지를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자기 자신이 바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 보입니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사람은 자기 자신,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온몸에서 풍겨져 나옵니다.
그의 사고방식, 그의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능력, 그의 표현법,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그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됨됨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만일 대통령이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반대한다면 거기에 응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받는 사람의, 책임감 있는 사람의 언동인 것이죠. 그런데 급한 대로 말을 해놓고 나중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곤란하다, 혹은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작은 개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상대방의 신뢰를 잃는 것이 당연하겠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피청구인의 진정성 여부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받았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몇 가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첫째,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 이것이 11월 29일입니다. 그런데 2월 21일 뉴시스 보도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야라니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지금은 헌재 탄핵 심판과 특검 조사에만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하야와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것이 박 대통령 측 관계자의 말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는 임의로 밖으로 흘러나오면 안 되겠죠. 만일 이것이 대통령과 관계없는 그야말로 대통령 측 관계자의 이야기라면 그 관계자는 대통령 측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의 말을 보도를 한다면 언론이 정보를 왜곡시키고 이 국가에 해를 끼치는 그런 기관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불과 몇 달 만에 하야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측은 20여 명의 증인을 새로 신청하고, 2월 22일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결정이 나온 때로부터 한 20일 전쯤 됩니다. 그런데 그때 20여 명의 증인을 새로 신청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또 강일원 주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는 등, 기피는 그 재판관을
그 심판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각종 변론 지연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출석할지도 모르는데 출석한다면 소송 경과 등을 보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서 최종 변론 기일을 3일 미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최종 변론 기일을 당초 24일에서 27일로 변경했다. 이것이 2월 22일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날짜를 뒤로 3일 미루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동시에 증인 20여 명을 신청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7일로 변경을 했으니까 26일 저녁에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 측에다가 내일 출석하시는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6일 저녁 헌법재판소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조원용 변호사는 한겨레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고 판단해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2월 26일 한겨레 뉴스입니다. 2017년.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그간의 여러 가지 주장과 또 재판관 기피를 한다든지 한 이 모든 것들이 단지 그 시간 끌기였다는 평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그 품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렴치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러한 그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급할 때에도 반드시 전후를 살피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도 스스로 한 이야기를 어기지 않는 그러한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죠.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 진술입니다. 최후 진술에서 물론 다른 사람이 대독했습니다. 그 대신 읽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르 K스포츠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수석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때 저는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완전히 제3자의 입장이죠. 이 내용을 다시 보죠.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랬으니까 그것을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 대통령은 전혀 몰랐고 수석으로부터 보고받고 비로소 이런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분명히 문맥상 이렇죠. 저는 고마움을 느꼈고 그러니 수석으로부터 보고받고 전경련이 알아서 이런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참 고맙다.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알게 됐는데 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이 재단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 공무원이 그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그 대기업 측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 이 활동이 시작된 곳이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은 이 재단을 만드는 활동이 대기업 측에서 일어나서 대통령은 그저 구경하고 전달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최후 진술에서 나와서는 안 될 거짓이죠. 이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알려져 있는가, 공지의 사실인가 하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신뢰나 하는 것은 이 최후 진술의 한마디로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 설립을 2015년 2월경에 이미 안종범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이 돈을 내서 법인을 만들고 그렇게 하자고 한 보고서까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헌재 2016 헌나 1 결정서 자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결정서에 넣어놓은 그쪽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이러한 근거를 무시하고 최후 진술에서까지 그것을 뒤집으려고 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것이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 결정서의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결정서를 직접 받아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이 자료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받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